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처음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박순자, 올해 69이다. 남편 최진수와 결혼한 지 45해.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이 지난달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담배를 평생 피우던 사람이라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 내 손을 꼭 잡고 순자야, 미안하다. 고생만 시켰네. 라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친척들도 몇 없었고 아들 최민호와 며느리 김지현 그리고 손주 하나가 전부였다. 민호는 내 외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했다. 너무 착해서 문제였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고 중학교 때는 다른 애들 숙제를 대신 해주다가 혼나고 그런 아이였다. 남편은 늘 걱정했다. 저 녀석 혼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나는 믿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늘이 돕는다고. 그런 민호가 35에 늦깎이로 결혼을 했다. 상대는 김지연.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민호를 보는 시선에 애정은 없고 오직 평가만 있었다. 어머님, 민호 오빠 집은 어디예요? 아파트예요?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 엄마, 지연이는 똑똑하고 능력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만나기 힘든 여자예요. 라며 행복해했다. 결국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혼 첫 해는 그래도 괜찮았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 인사하고 손주 낳고 나서는 더 자주 들렀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과일 같은 것도 사왔다. 그때만 해도 내가 오해했나 보다. 며느리가 착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달라졌다. 처음에는 위암 의심이라고 했다.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 지연이 찾아왔다.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아직 확정은 아니란다. 검사 더 해봐야 해. 어머님, 아버님 치료비가 만만치 않으시죠? 그런데 어머님, 시골에 있는 땅 있으시잖아요. 그거 파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아버님 치료비도 필요하시고, 그 돈으로 저희한테도 조금 도와주시면 민호가 사업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남편 치료비를 핑계로 재산을 달라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지만 참았다. 민호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지연아. 그 땅은 민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이란다. 함부로 팔 수 없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급기야는 짜증을 냈다. 그 모습을 본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지연이가 땅 팔라고 하던데. 나도 들었소. 그런데 여보, 어쩌겠소. 민호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여보. 그 땅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 죽고 나면 어차피 민호 거 아니요. 미리 주는 거라 생각합시다. 결국 우리는 땅을 팔았다.
3억에 팔렸다. 남편 치료비로 1억을 쓰고 나머지 2억 중에서 민호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사업 미천이라고 했다. 민호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겨우 이것밖에? 라는 표정이었다. 땅을 판 후 지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잠깐 들렀는데 지연이 와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어머님, 왔어요? 뭐 드시고 가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지연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아파트 명의 좀 민호한테 넘기시면 안 될까요? 국을 뜨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아파트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민호 거될 거잖아요. 미리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상속세가 엄청 나온대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시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에휴, 어머님도 참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솔직히 아버님 폐암 말기잖아요.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낫죠. 참다 화를 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그 순간이었다.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았다. 아니, 이 할멈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어머님 모시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놔! 이게 짓이에요? 저 보험료만 얼마 나가는데 니노 월급으로 어머님 병원비 되는 거 아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요.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었다. 아들한테 손 벌린 적 없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지연이 내 팔을 비틀며 소파에 밀쳤다. 다음부터는 말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어머님이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태연하게 나갔다. 남편은 결국 숨을 거뒀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워했다. 순자야,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다니. 장례식장은 작은 곳으로 잡았다. 돈도 없었고 친척도 많지 않았으니까. 지연은 장례식장에 늦게 왔다. 화려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건 연기였다. 지연이 복도에서 전화하며 웃고 있었다. 응, 장례식이야. 아니, 별로 슬프지 않아. 어차피 죽을 사람 죽은 건데 뭐. 빨리 끝내고 나와야지. 믿을 수 없었다. 저게 사람이 할 말인가.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이 나를 따로 불렀다. 장례식장 구석 상담실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았다. 어머님, 장례금 받으셨죠? 그건 왜?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저희가 장례 치르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요. 조문객 음식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에요. 빈소 사용료도 그렇고요. 장례는 내가 치르는 거야. 네가 무슨 돈을 썼다고? 에이, 뭘 그렇게 따지세요. 가족끼리 그냥 주세요. 민호도 동의했어요. 안 그래, 여보? 뒤를 보니 민호가 서 있었다. 민호한테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아버지 장례식인데 민호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생각이 뭔데?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실 수도 있는데 그럼 매달 용돈 내셔야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협박이었다.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 나는 치가 떨렸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장례금 주시든지 아니면 요양원 가시든지
결국 장례금을 주고 말았다. 300만 원. 조문객들이 준 돈이었다. 지연은 돈을 받아들고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남편 장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이 집에 왔다. 손주를 데리고 어머님, 오늘부터 제가 좀 바빠서 손주 좀 봐주세요. 무슨 소리니? 일 때문에요. 제가 파트타임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 모셨는데요.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세요? 손주 좀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지연아, 나도 나이가 있어. 손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에이,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다들 그래요. 친구들 봐도 시어머니가 다 손주 봐주던데요. 결국 손주를 맡게 됐다. 한두 번이면 모를까 일주일에 5번씩 왔다. 아침 일찍 데려다 놓고 밤늦게 데려갔다.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나는 69 노인이었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다. 지연아, 미안한데 좀 쉬엄쉬엄 맡기면 안 되겠니? 나도 좀 힘들구나. 에이, 뭘 그래요? 어차피 집에서 놀잖아요.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요즘 어르신들 체력 좋던데 어머님은 약하신가 봐요. 하인 부리듯 했다. 심지어 청소까지 시켰다. 어느 날은 청소 도구까지 들고 왔다. 어머님,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어머님 집도 청소하시잖아요. 한 집 더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내가 왜 내 집 청소를 해야 하니? 아, 진짜 어머님은 왜 그렇게 따지세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어때요? 저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 계시잖아요.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다. 어느 날 손주가 다쳤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손주가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것뿐이었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소독약 바르고 밴드 붙여줬다. 하지만 지연은 난리를 쳤다.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와서는 무릎에 밴드가 붙은 걸 보고 폭발했다. 어머님,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미안하다. 애가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뛰어노는 걸 봤으면 막았어야죠. 이러니까 맡기기가 불안하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애를 맡기는데. 지연아, 아이가 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니. 그 순간 지연이 내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크게 났다. 일부러가 아니면 돼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충 보는 거잖아요. 돈도 안 들이는데 제대로 좀 봐주세요. 뺨이 얼얼했다.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 민호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민호가 큰 사고를 당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2층에서 떨어진 거였다.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졌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민호야, 괜찮니? 엄마가 왔어. 엄마,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많이 다쳤니? 다리뼈 부러졌대요. 수술해야 한대요. 그때였다. 지연이 이상한 말을 했다. 어머님, 민호보험 들었어요? 응. 예전에 하나 들어놨지. 실비보험. 아니, 그거 말고요. 큰 거요. 사망보험금 많이 나오는 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 요즘 사고도 많고 그러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든든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죠. 민호가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했다. 남편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사망보험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걱정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다. 며칠 후 민호가 퇴원했다.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다. 회사는 당분간 쉬기로 했다. 그런데 지연이 자꾸 민호한테 보험 가입을 권했다. 여보, 이번 기회에 보험 제대로 하나 들어놔? 나중에 또 사고 나면 어떡해? 이번에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그래도 지금은 돈이 없잖아.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민호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사고가 났다. 이번에는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또 병원에 실려갔다. 이번에는 머리를 다쳤다. 뇌진탕이었다. 이상했다. 민호는 원래 조심성 많은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크게 다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연속으로 사고가 나다니. 병원에 갔을 때 민호가 힘없이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자꾸 넘어져요. 왜 그러니? 모르겠어요? 어지럽고, 힘도 없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니? 네, 검사했는데 별 이상 없대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래요. 이상했다. 혹시 지연이? 설마 그런 생각을 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일 리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다. 어느 날 민호 집에 들렀다가 화장실을 쓰게 됐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침실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봤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지연의 가방에서 이상한 약을 발견했다. 수면제였다. 엄청난 양의 수면제. 한두 통이 아니라 대여섯 통이 있었다. 지연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있니? 지연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화를 냈다. 아, 그거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머님은 왜 남의 가방을 뒤지세요?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 물건은 제가 알아서 해요. 화를 내며 가방을 빼앗아 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지연이 민호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민호가 자꾸 넘어지는 건 아닐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전자상가에 가서 초소형 카메라를 샀다. 민호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화분 뒤에 숨겨놨다. 며칠간 녹화했다. 그리고 그날 밤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 영상을 집으로 가져와서 노트북으로 재생했다. 손이 떨렸다. 지연이 민호의 음식에 뭔가를 섞고 있었다.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물에 탔다. 수면제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 같았다. 그리고 그걸 민호한테 줬다. 여보, 물 마셔. 약 먹어야지. 고마워.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다. 그리고 얼마 후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왜 이래? 어지러워. 여보, 괜찮아? 화장실 좀. 민호가 화장실로 가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바보 같으니. 이번엔 제대로 다쳤으면 좋겠는데 목이라도 부러졌으면. 소름이 돋았다. 지연이 정말로 민호를 죽이려 한다는 걸 확신했다. 보험금 5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영상을 저장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연의 통장 내역을 알아낼 방법을 찾았다. 민호 명의로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연이 최근 몇 달간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었다.
온라인으로 불법 구매한 것 같았다. 또한 보험 계약서도 찾았다. 5억짜리 사망보험. 수익자는 김지연.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다. 사진, 영상, 서류.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다. 지연은 계획적으로 민호를 살해하려 하고 있었다. 드디어 결심했다. 나는 경찰서에 갔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민호 음식에 약을 타는 장면, 민호가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지연이 웃는 장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경찰이 움직였다. 지연은 다음 날 아침 체포됐다. 살인 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였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날 죽이려 했다고요? 그래, 영상이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봐라. 민호는 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요. 지연이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가 나쁜 거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 지연은 법정에서도 뻔뻔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영상은 조작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꾸민 거예요. 하지만 약 구매 내역, 수면제 성분 분석, 보험 계약서, 그리고 민호의 혈액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민호의 혈액에서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검사는 15년 구형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보험금 5억을 노린 범행입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 마지막 날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 지연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민호의 진술서였다. 저는 아내가 한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무슨 소리인가? 저는 사실 죽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능력도 없고 엄마한테 효도도 못하고 아내한테 부탁했습니다. 사고처럼 꾸며서 저를 죽여달라고. 거짓말이었다. 민호는 지연한테 협박당한 거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연이 진술서에 서명 안 하면 내 엄마를 죽이겠다. 나는 법정에서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제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진술서에는 민호의 서명이 있었다. 판사는 고민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이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자살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연기됐다. 민호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가 엄마를 해치겠대요. 그래서 바보 같은 자식.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떡하니? 나는 울었다. 착한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엄마 걱정을 하다니.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민호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졌다. 삭제된 문자 메시지.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살렸다. 서명 안 하면 이 엄마 죽는다. 계단에서 밀어버리면 끝이야. 노인네가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네가 선택해? 진술서에 서명하든지 네 엄마 장례식 준비하든지. 결정적 증거였다. 이번엔 지연이 궁지에 몰렸다. 살인, 미수, 협박, 폭행, 사기. 여러 혐의가 추가됐다.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하! 진짜 이 집안 사람들 끝까지 방해를 하네. 그리고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래요. 제가 다 했어요. 그 멍청한 남편 죽이려고 했죠? 5억이면 새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자백이었다. 법정이 술렁였다. 그 할멈도 죽일 생각이었어요. 재산 다 가로채고 싶었거든요. 아파트도 예금도. 근데
끝까지 방해하더라고요.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다. 지연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더 큰 반전이 있었다. 형사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박순자 씨, 제가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엇을요? 김지연의 과거 기록입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당시 남자친구가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폐건물 앞 공터에서요. 사고로 결론 났지만 그 남자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수익자는 김지연이었고요. 3억을 받았습니다. 소름이 돋았다. 지연은 전문적인 보험 살인범이었던 것이다.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과거 사건들이 모두 재조사됐다. 지연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다. 총 4명을 살해하고 민호를 살해하려 했던 연쇄살인범이었다. 최종 재판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나고 민호는 천천히 회복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리 상담도 받았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아니야. 넌 착한 거야. 나쁜 건 지연이야. 가끔 악몽을 꾼다. 지연이 나타나서 나를 밀어버리는 꿈. 하지만 이제 괜찮다. 그녀는 평생 감옥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죠? 69세 할머니가 며느리의 악행을 밝혀내고 아들을 구한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